네, 교수님 좋습니다. 네, 모든 분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네, 네. 아직 뭐 한 2, 3분 남았긴 했는데, 어, 이 부분은 녹화가 지금 되고 있나요? 네, 공 녹화 교수님?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와 한국국제경영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0년 융합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문 발표 세션은 글로벌 비즈니스에 관한 5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시간 관계상 발표는 10분 정도, 그리고 토론은 5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가 실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카메라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 얼굴이 지금 안 보이실 텐데요. 그러셔도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지금 여러 가지 온라인 상으로 지금 발표가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좀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잘 좀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다국적 기업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에 대한 연구, 선행 요인과 결과를 중심으로입니다. 발표는 배준영 부경대학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배 교수님, 네, 준비되시면 시작하시죠. 네네. 모든 분들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안 들립니다, 교수님. 배 교수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들리십니까? 예, 잘 네네. 들리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배준영입니다. 발표 논문 제목은 방금 전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바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논문 제목과 관련해서 용어를 조금 정리를 조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다국적 기업 해외 자회사의 인력 구성은 본사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 제3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고, 그리고 본 논문의 대상은 현지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직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IBM에 근무를 하고 있는 한국인인 홍길동이 이제 현지 직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절차 공정성은 이제 분배 공정성 이후에 등장한 개념으로 분배 또는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공정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인사조직 분야에서 아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국제경영 분야에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절차 공정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고요. 이쪽 보시면 지금 킴 앤 마보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분들이 그 블루오션 전략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김희찬 교수님하고 르네 마보안, 이 두 분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절차 공정성에 대한 연구 91년, 93년 AMJ, SMJ 논문 이 두 편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절차 공정성은 어떤 것이냐면 해외 자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이 다국적 기업의 전략 수립 과정이 공정하게 어느 정도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느냐를 절차 공정성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김희천 은행마법원 93년 AMJ 논문에서는 보고 계신 이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절차 공정성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해외 자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본사 그리고 해외 자회사 임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해외 자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이 절차 공정성을 높게 인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다국적 기업 본사의 통제는 다국적 기업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사가 해외 자회사 그리고 해외 자회사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본사의 통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제를 하기 위한 수단, 컨트롤 메커니즘으로 크게 집거나 센트럴라이제이션, 공식화, 포멀라이제이션,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 이 3가지 방식을 보고 다국적 기업의 본사의 통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권하는 말 그대로 권한이나 힘, 그다음 의사결정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얘기시고요. 한 곳은 곧 본사를 얘기하고 본사의 집권화 수준이 증가하면 해외 자회사의 반대로 해외 자회사의 자율성은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식화는 비인격적인 퍼스널한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시스템 확립된 규정들 이런 관료적인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본사가 자회사를 통제하는 것을 공식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화는 본사의 직접적인 관여, 집거나 그다음에 인간적인 면을 배제한 절차 규정, 공식화 이게 아니라 이것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관점과 행동을 형성하는 목표, 가치, 믿음 이걸 공유하도록 해서 본사가 다국적 기업 자회사를 통제하는 걸 사회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용어는 정리를 했고요. 바로 이론과 가설로 넘어가 보면 첫 번째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직권화와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 간의 관계입니다. 본사의 집권화 수준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해외 자회사의 자율성은 낮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 해외 자회사의 최고 경영진이나 직원들의 의사결정에 참여나 기회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외 자회사 직원들이 본사에 대해서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절차 공정성을 지각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가설 1번 같은 경우는 본사의 집권화 수준은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과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가 가설 1번이고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공식화 같은 경우죠. 시스템 내 규정이나 절차가 명확하다, 명확한 규정과 방침을 제공한다 하면 현지 직원들이 혼란을 줄여들 뿐 아니라 업무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어들고 의사결정에 관련되어 있는 스트레스도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결과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공식화 수준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은 증가할 것이다가 가설 2-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 2-2번은 가설 2-1과는 정반대입니다. 지나치게 다국적 기업 해외 자회사에 대해 본사가 관료적 또는 기계적으로 통제를 한다면 지나치게 너무 엄격하고 규정과 절차를 너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자회사 최고 경영진 그리고 자회사 직원들의 재량권과 자발성, 의사결정, 자율성 이런 부분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또 사기도 저하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만족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식화 수준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은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가설 2-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가설 2-1과 가설 2-2는 정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가설 3번은 본사의 사회와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화는 자회사와 본사 간에 합의된
뭐 가치관 공유, 뭐 공통된 목표를 인지하고 달성하는 거, 상호 의존적인 느낌을 들도록 해서 본사가 자회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의 사회화 수준은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과 정해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게 가설 3번이고요. 그다음 가설 4번은 현지 직원이 절차 공정성 지각을 높게 하면 상대적으로 본사국 출신 직원과 제3국 출신 직원에 비해서 보상이라든지 뭐 임금이 되겠죠. 그리고 지위, 스테이터스, 직급 또는 적은 승진 기회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데 절차 공정성을 높게 지각을 하면 본인들의 의견이 존중을 받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은 상대적 박탈감과 부해 관계를 가질 것이다라는 게 가설 4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가설 5번은 절차 공정성 지각의 매개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6년, 2017년에 있었던 연구들의 한계점이 이 세 가지 통제 방식과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 간의 이 관계, 그리고 세 가지 통제 방식과 현지 직원의 조직 동일시 간의 이 관계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 이 내부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지 못한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절차 공정성 지각이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세 가지 본사의 통제 방식과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게 가설 5번이 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설명들은 가설들을 도식화하면 이와 같이 지금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가설 1번, 가설 2번은 두 개가 되겠고요. 가설 3번, 그리고 가설 4번, 그다음 가설 5번은 이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의 매개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는 키스밸류가 보유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중에서 다국적 기업 자회사를 선별을 해서 최종적으로 18개국 출신 85개 다국적 기업 자회사에 근무 중인 704명의 설문 자료를 분석에 사용을 했고요. 변수들은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CFA를 통해서 했고 동일 방법 편의와 무응답 편의를 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번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건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과 상관관계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절차 공정성 지각과 경력 전망 그리고 임금 만족과 경력 전망 간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번 슬라이드는 이제 가설 검정 결과인데요. 모델 1번과 모델 2번 같은 경우는 종속 변수가 절차 공정성 지각입니다. 모델 1번은 통제 변수들만을 투입한 모델이고요. 모델 2번은 통제 변수 외에 3개의 독립 변수들을 모두 투입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집권화는 절차 공정성 지각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공식화는 정해 영향을 미쳐서 가설 2-1이 지지가 됐고 가설 2-2는 지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화는 절차 공정성 지각에 정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가설 3번도 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델 3번과 4번과 5번은 종속 변수가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모델 3번은 통제 변수만 투입이 된 모델이고요. 모델 4번은 통제 변수와 독립 변수들, 그 다음 모델 5번은 통제 변수, 3개의 독립 변수, 그리고 매개 변수가 투입된 모델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은 상대적 박탈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4번이 지지가 되었고요. 맨 마지막으로 가설 5번 같은 경우는 부스트래핑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검증을 했고 95% 신뢰 구간 중에서 모두 다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 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도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설 검정 결과를 도식화하면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집권화 같은 경우는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에 직접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은 본사의 집권화와 상대적 박탈감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은 본사의 공식화와 본사의 사회화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간의 관계는 예, 완전 매개한다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뭐 실증 분석 결과 요약이나 학문의 실무적 뭐 시사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그 학회에서 제공하는 예, 자료가 있으면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부경대학교 배준영 교수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은 안동대학교 최돈성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토론을 네. 맡은 안동대학교 최돈승입니다. 네, 발표자의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이 연구 주제가 절차 공정성 지각을 중심으로 연구 흐름을 잘 이제 파악을 해서 연구가 이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 주제를 잘 설정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이제 그 변수의 설정을 보게 되면 개인 수준에서 그 변수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전략 수립 과정에서의 절차 공정성 그 지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직급에 따라서 전략 수립에 관여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런 개인 수준 변수에서 직급의 조절 효과를 보는 것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각의 집권화, 공식화, 사회화의 그 통제 방식에서 직급의 조절 효과에 따라서 절차 공정성 지각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언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국제 경영에서 그 해외 자회사의 유형을 나누게 됩니다. 해외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자회사의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해서 전략적 리더, 실행자, 기여자, 블랙홀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그 해외 자회사의 유형에 따라서 그 전략적 자율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립에 있어서의 뭔가 그 자회사의 역할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그 지금 현재 개인 수준에서만 변수를 설정하기보다는 기업이나 산업 수준의 변수들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해외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사와의 관계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사실 그 자율성이나 창의성 또는 통제의 느슨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근데 그 뭐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뭐 기업 변수에서는 뭐 매출액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규모 뭐 산업 속해 있는 산업의 유형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를 해주신다라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은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참가하신 분들은 혹시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으실 텐데 그거는 지금 나중에 이제 모든 발표가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논문 발표와 토론 잘 들었고요. 다음은 두 번째 논문 발표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좀 곧 발표 자료가 공유가 될 텐데요. 네, 제가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두 번째 발표 논문은 지금 사정상, 미리 사전에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우리 모두 지금 동영상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우리가 먼저, 시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키타의 곽동설 박사님의 그 토론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발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 소리가 안 들립니다. 발표 소리를 조금 크게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약간 기계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에서 우리 국제기업 안녕하십니까? 이번 야, 2020년도 융합 예, 컨퍼런스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기업 관리학회에서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를 맡게 된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김용정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한국 뷰티 서비스 산업의 그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스와트 AHP 방법을 이용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제시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발표 순서는 서론, 문헌 연구, 그다음에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AHP 분석 결과, 뷰티 서비스 산업의 발전 전략, 결론 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자, 서론에 보시면 경제 발전과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그다음에 남성의 미에 대한 관심과 욕구 증대의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고 따라서 뷰티 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제조업 분야는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그동안 선진국형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만 개인 서비스업 형태인 뷰티 산업은 후진국형 재래 산업의 모습을 갖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관광 산업과 연계하여서 한국의 뷰티 서비스 산업은 K-뷰티라고 불리우며 한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코스메틱, 미용, 성형 등 다양한 형태로 산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헌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문헌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실시하였습니다. 뷰티 산업의 발전 전략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고 그리고 뷰티 산업을 대상으로 한 스와트 분석 결과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는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뷰티 산업을 대상으로 AHP 분석법을 적용한 선행 연구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연구 방법론인 스와트 AHP 분석을 죄송한데 화면 계속 정지되어 있는데요. 하여보았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아마도 유튜브와 줌과의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한 건가요? 이게. 일단 그러면 소리라도 듣는 걸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지금은 들리시는가요? 또한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뷰티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기업에게 선택과 집중의 전략 수립 토대를 제공하여 시기적으로 부합하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선행 연구와 실무 인터뷰에 의한 스와트 매트릭스 구성 과정입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표를 보시면 좌측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각각의 스와트 요인별로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복되는 개념들로 구분을 하고 거기에서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우측에 제시를 하고 있고, 일부 요인 같은 경우는 뷰티 서비스 업계의 최신 동향 및 실무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 시기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그래서 강점, 약점, 그다음에 기회, 위협 요인들을 선행 연구에 근거해서 통합하고 실무 의견을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4개씩을 반영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본 연구에 사용할 최종 스와트 매트릭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요인별로 4개씩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스와트 매트릭스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확정된 스와트 매트릭스를 가지고 AHP 분석을 위한 그런 계층화 모형으로 구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모형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계층화 모형은 총 3단계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층은 요인별로 각 4개씩 총 16개의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모형으로 스와트 AH 분석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조사, 설계 및 척도입니다. 자료 수집은 2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모두 연구자가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1차는 문헌 연구에 근거한 스와트 매트릭스를 산업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평가 및 검증을 하였고 총 전문가 5명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스와트 매트릭스를 산업 현장에 있는 전문가 40명을 선정해서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설문하는 방식으로 AHP 전문가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뷰티 서비스 업계, 뷰티 컨설팅, 그다음에 학교 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40부를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AHP 전문가 설문에 사용한 척도는 사키의 9점 척도를 적용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으로서 AHP 분석의 본 연구의 적합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표본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는 성격의 연구가 아니고 특정 산업 분야의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경험과 지식에 의한 직관적 판단과 평가를 계량화해야 되는 성격을 가진 연구입니다. 따라서 설문의 수련보다는 설문응답자의 선정이 중요하고 선정된 설문응답자의 전문성이 대표성을 갖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과 이러한 특성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AHP 분석이었고 본 연구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설문 결과는 논리적 일관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할 결과 총 회수된 40부의 설문 중에서 31부가 논리적 일관성인 CR값 0.1 이하가 나와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31부는 1차의 일관성을 충족한 부수가 23부였었고 2차에 충족한 부수가 8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도 분석 결과입니다. 스와트 속성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강점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약점을 보완하는 측면, 그 다음에 기회를 이용하는 측면으로 각 스와트 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와트 요인 하위에 위치한 평가 요소들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총 16개를 평가한 결과 상위 5위까지의 요소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1위는 강점 요인의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 가능한 경영 시스템이었고
두 번째로는 약점 요인인 종사원 근무환경 미흡, 감정노동 높은 이직률. 3위는 뷰티 산업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 체제 미비. 네 번째는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로서 수익 구조의 취약성. 그 다음에 기회 요인의 전문 서비스 업종으로서 산업적 가치와 위상이 향상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5위는 뷰티 서비스 산업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을 뽑고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중요도 0.070 이상의 상위 6개 요소에 강점 요인과 약점 요인이 각각 2개씩 포함되었고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은 각 1개씩이 포함된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 분석을 통해서 그래프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분석 결과에 의해서 전략 대안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전략 대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상위 6개 평가 요소를 가지고서 SO, ST, W, WT 전략을 수립하였고 현재 중요도의 평가 결과를 통해 볼 때 현재로서는 WT 전략이 가장 중요한 전략 형태로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WT 전략의 요소들은 약점 요인 중 중요도가 높은 종사원 근무환경 미흡, 감정노동 높은 이직률, 그 다음에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수익구조 취약성과 같은 위협 요인 중에 중요도가 높은 뷰티 산업 성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률체계 미비, 이와 같은 요인들로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뷰티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은 약점 요소를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뷰티 서비스 업계 종사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감정 노동의 강도가 높은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어야지만이 약점으로 언급되어 있는 또 하나의 약점인 이직률의 감소도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시사점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 뷰티 산업 발전 전략 수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스와트 매트릭스를 확정하였고 과연 어떤 전략 요소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식별하고자 하였습니다. 한정된 역량과 자원의 제한 속에서 중요한 전략 요소를 식별하여 전략 수립의 우선순위와 전략 추진에 필요한 자원의 투입 정도를 결정해야 하므로 한국 뷰티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 부합하는 전략 요소의 중요도 결정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점인 종사원 근무 환경 미흡, 감정 노동 높은 이직률,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수익 구조의 취약성, 그 다음에 위협 요인으로 나타난 뷰티 산업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 체계 미비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것은 현재 한국 뷰티 서비스 산업의 저변에 취약한 사업 수익 구조, 경영의 어려움, 정부 정책의 미비 등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총체적으로 불비한 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도 가장 우선해야 될 전략 방향은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줄이는 WT 전략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AHP 분석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스와트 속성별 구성 요인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선행 연구와 업계의 실무 의견을 통해서 선별하였지만 요인들을 각각 4개씩으로 통제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은 정부, 뷰티 서비스 업계, 뷰티 산업 관련 단체에서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 본 연구의 스와트 AHP 분석 결과를 활용한다면 지표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를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한국 뷰티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시기적으로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연구 방법에 있어서 기존 스와트 분석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가들이 평가에 근거한 AHP 분석을 접목하여 평가 결과의 개량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뷰티 서비스 산업 분야를 적용하여 매우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토론자께서는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좋은 토론과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를 듣는데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토론은 키타의 각동철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무역협회 곽동철입니다. 본 연구는 K-뷰티, 한국의 뷰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논문이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라서 기대가 많이 되었고요. 또 저희 한국무역협회에서도 저희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서비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관심이 가는 주제였습니다. 일단 발표된 논문을 간단히 리뷰해 보면은 연구자들은 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K-뷰티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또 스와트 AHP 분석 기법으로 K-뷰티 산업의 발전 전략을 도출하였고요. 특히 SO 전략,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을 제시하였고 그중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WT 전략을 꼽았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미 연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연문 라이팅도 잘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K-뷰티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고 또 K-뷰티에 포함되는 산업들이 미용, 성형, 화장 등 너무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서 분석 대상이 약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뷰를 진행한 전문가의 면면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인터뷰를 하신 분들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을 헤어샵 또는 헤어스타일링으로 한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면 어떻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또 유사한 관점에서 K-뷰티 산업의 발전 전략을 실행하는 주체가 기업인지 정부인지 아니면 K-뷰티 산업 전체인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저는 연구자분들께서 경영학 전공이시라서 기업 차원의 발전 전략을 제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부 정책 차원에서 제시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하면은 좀 더 K-뷰티 또 K-뷰티를 연구하는 연구로서는 이 분석 대상을 조금 더 명확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또한 논문 서론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야심차게 출발을 했었는데 본론에서 도출한 발전 전략을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행해야 된다라는 하우의 문제가 약간 빠져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구체적으로 ST 전략에서 효과적인 법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었는데 어떠한 법 체계가 효과적인 법 체계인지 설명이 좀 부족했었고요. 또 WO 전략에서는 전문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뷰티 산업의 취약점이 해결되어야 하고 또 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은 하셨는데 이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 서론에서 처음에 야심차게 출발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발전 전략이 본론을 통해서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그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뭔데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이를 위해서는 아마도 해외의 뷰티 산업 성공 사례를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내의 뷰티 산업이 아닌 기타 산업의 성공 전략을 분석하여서 이를 K-뷰티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면 논문을 발전시키는 데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 서비스 산업의 수출 전략을 연구하고 저희 협회 차원에서는 서비스 산업의 수출 전략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뷰티 산업을 수출 상품화할 수 있는 전략도 연구자분들께서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짧게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 논문 발표로 좀 이어지겠는데요.
다시 한번 10분 발표, 10분 토론 시간을 조금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 자료 지금 공유가 가능할까요? 네,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세 번째 논문은 Impact of Wage on FDI Inflows in Consideration of Institutional Quality, Evidence from Fixed Effect Panel Threshold Regression입니다. 발표는 창원대학교 박세훈 교수님께서 해주시겠고요. 토론은 아주대 박형철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박 네. 교수님 발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세훈 교수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아시아 국가, 아시아의 14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제도의 질적 수준이 이 임금 수준, 그러니까 뭐 FDI 인프로의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 임금비라 볼 수 있는데, 이 제도의 질적 수준에 따라서 임금비가 FDI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을 Fixed Effect Panel Threshold Regulation을 통하여 분석을 했습니다. 박 교수님, 이제 PPT 화면 슬라이드 네. 쇼 해주시면 전체 화면이 되어서 저희가 좀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연구의 동기는 동남아시아, 뭐 여기서 이제 분석 대상은 아시아 14개국을 했습니다만, 이제 동남아시아로서의 FDI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이 동남아시아, 아시아 쪽으로는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쪽으로서의 그 FDI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FDI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건비 수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인건비가 FDI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긴 시계에 관한 그와 같은 인건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동아시아 쪽으로서의 FDI 유입이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대체적인 투자지로서 동아시아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인건비에 대해서 요 동아시아 이 분석 대상 국가의 인건비 수준이 어떠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이 제도의 질적 수준, 이 제도의 질적 수준이라는 것은 뭐 이것은 이제 여러 이제 그 이 연구기관에서 제도의 질적 수준에 관한 그와 같은 데이터를 내놨는데, 저는 그 월드뱅크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 제도의 질적 수준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제도의 질적 수준이 좋아지면은 FDI 유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이제 제도 질적 수준이 아주 낮을 때는 크게 이제 증가시키지 못하다가 이 제도의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임계점 이상 올라갔을 때 이 제도 질적 수준의 향상이 FDI 유입 미치는 영향, 뭐 그걸 들고 이제 유세이프 관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임금비가 이 FDI 이 제도 질적 수준이 임계점 이하일 때, 임계점 이상일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동안 선행 연구를 조사를 해보면은 뭐 대부분의 이 선행 연구에서는 임금비가 올라가면은 FDI 유입이 감소한다. 뭐 저기 이제 임금비가 내려가면은 FDI 유입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대부분이 되겠고, 뭐 일부분의 연구에서는 뭐 그러한 것이 이제 유의적이지 않다고 나오는 것은, 특히 일부분의 연구에서는 뭐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연구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국은 14개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가는 뭐 여기 동남아시아 국가에다 추가해서 벵글라데시, 인디아, 그다음 네팔, 파키스탄 이런 나라를 대상, 분석 기간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했습니다. 종속 변수는 FDI 유입 금액으로 했는데, 다만 이 FDI 유입 금액이라는 것이 특정 연도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에 결국 종속 변수의 로그 값을 취해야 되는데 마이너스의 로그 값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요 금액을 이와 같은 이 식을 통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 1이 되어 있는데 실제 1은 아니고 100만이라는 훨씬 더 큰 숫자를 넣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인계 변수는 제도의 질적 수준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 질적 수준 변수에 대해서 월드뱅크에서 6개의 척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6개의 척도가 뭐 서로 간에 이제 이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한 개의 모형에 넣을 수 없어서 각각 6개 각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이것을 단순한 산술 평균한 이 에그레이트 인덱스에 대해서도 별도의 모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다중공선성, 죄송합니다. 예, 내생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생성의 문제가 있어서 모든 독립 변수는 1년 내거된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이퀘이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잘못된 QIT-1이 되겠습니다. 둘 다 QIT-1이 되겠는데 이것은 임계 수준 이하일 때의 웨이지가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또 임계 수준 이상일 때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하는 이와 같은 이것이 이제 픽스트 이펙트 모형이 되겠는데 요 사용한 것은 이제 스타타에서 나온 스타타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나머지에 사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변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용된 변수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도의 질적 수준, GDP 그로스, 인플레이션, 노동 공급, 수출 지향성, 마켓 사이즈는 GDP에 관한 로그 값을 사용했습니다. 인프라의 정도는 GDP 대비 그로스 픽스드 캐피탈 포메이션 금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디벨롭먼트는 GDP 대비 민간 부분에 대한 신용 공여.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개방도는 신2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는 지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ICT는 100명당 모바일 사용자 수. 그 다음에 렐티브 웨이지는 중국의 GDP를 노동자 숫자로 나눈 것에 대비해서 분석 대상 국가의 GDP를 노동자 숫자로 나눈 숫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초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통계량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스리스홀드 이펙트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퍼센타일하고 스코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예, 스코어에 대한 겁니다. 스코어하고 퍼센타일인데 스코어는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2.5 사이에 있고 퍼센타일 랭크는 0에서 10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제도의 질적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겠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전부 다 그 임계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기대와 달리 평균값, 그러니까 6개의 평균값 지수를 사용한 것은 1개의 스리스홀드가 있다고 이렇게 나왔고 다음 이제 그 세부적인 그와 같은 6개 차원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부패 수준, 컨트롤 오브 커럽션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1% 수준에서 1개의 스리스홀드가 있고 요건 룰 오브 로우입니다. 법치주의는 요거는 10% 수준에서는 그 임계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퍼센타일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회귀 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회귀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모델 1은 이것은 이제 6개 지수의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주화 수준, 정치적 안정성, 정부의 효율성, 그다음에 규제의 질, 법치주의, 부패 통제 이렇게 이제 총 7개의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임계치가 있는 것으로 1% 수준에 나오는 것이 AIQ하고 CC,
컨트롤 오브 커럽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임계치 이하, 제도의 질적 수준이 임계치 이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1% 수준에서 유의적인 마이너스, 결국 이제 인건비가 내려가면은 FDI 여기 증가되는 것이 되겠고, 제도의 질적 수준이 임계치 이상이 되면은 이 플러스가 나왔는데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제도 질적 수준이 임계치 이상이 되면은 인건비는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왔고, 뭐 나머지는 뭐 결국 이게 이제 그 임계치가 없고 요 CC만 임계치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퍼센타일 랭크에 관한 것도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하나의 임계치가 있는 것으로 10% 수준에서는 스코어나 퍼센타일 랭크나 뭐 전부 다 이제 있는 것이 이제 그 평균값, 법치주의, 부패의 통제 이렇게 나왔고 임계치 이상, 임계치가 이제 이 평균값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6790이 이것이 임계치가 되겠습니다. 되어가지고 요거 이상이 되면은 이제 제도 지수 수준이 인건비가 내려가면은 FDI 유입이 증가되고 요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퍼센탈 랭크의 경우에는 30.5207 이것이 임계치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임계치가 낮은 값으로 나왔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 이 동아시아 국가도 향후 이제 인건비가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인건비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FDI 기존에 유입된 FDI 유입을 유지하거나 혹은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나머지 통제 변수의 경우에는 인프라하고 ICT 환경, 이것이 유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의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토론자 교수님의 좋은 코멘트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박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주대 박철영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 박철영입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네네. 교수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발표 자료와 그 초로 드래프트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읽었는데 특히나 지금 그 해외 직접 투자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이 중국이 최근에 그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세고 노동 관련 규제도 강화되면서 그 대체 투자처로 이 동남아 지역 이 주목을 받는 상황을 시의적으로 잘 반영해서 연구 주제를 설정하신 게 아닌가 흥미롭게 좋은 주제 설정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되어서 이제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좀 더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드래프트 상에서 읽으면서 이제 느낀 부분인데 이 흥미로운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이나 이론적 기여도를 좀 더 강조해서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 서론 부분하고 결론 부분에서 실증 결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물론 지금은 이제 워킹페이퍼 수준이시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향후에 이제 더 좋은 연구로서 포지셔닝을 위해서 특히 이론적 기여도와 관련되어서 좀 더 강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표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동남아 국가 14개국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4개국 중에 싱가포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동남아 국가와는 다르게 1인당 GDP 이 소득 수준도 상당히 높고 또 제도적 수준도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본 연구에서 확인했던 이 제도적 수준의 임계 효과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표본에 포함되어서 들어갔을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구의 이 모티베이션이 이제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해외 직접 투자, 외국인 직접 투자의 대체처로서 동남아 국가를 고려한다고 봤을 때 인건비 관련해서 봤을 때 싱가포르가 과연 표본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이 제도적 수준에 대한 미치는 임계 효과 역시도 싱가포르의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주요 독립 변수로서 제도적 수준의 임계치를 측정을 하셨는데 본 연구에서 이제 주요한 다른 독립 변수가 임금입니다. 이 임금을 중국 대비 상대적 임금 수준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그리고 연구 모티베이션과 관련돼서 봤을 때 이 제도적 수준 역시 중국 대비 제도적 수준이 더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발표 자료나 드래프트에서 상관관계 분석 테이블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상관관계 분석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이 상에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제도적 수준이 높다라는 부분은 직관적으로는 그 나라가 선진국일 가능성, 선진국일수록 제도적 수준이 소위 말하는 선진국일수록 제도적 수준이 높을 것이고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1인당 GDP가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제도적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즉 상관관계가 높겠죠. 그리고 본 연구에서 임금 수준을 노동력당 GDP, 즉 1인당 GDP와 유사 개념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도적 수준과 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중국 대비 저임금 국가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모티베이션에서 설명한 그 저임금을 추구하는 efficiency seeking 투자라면 그렇게 봤을 때 중국 대비 이 고임금 국가로 FDI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본 연구의 결과 해석이 결국 임금 수준과 제도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분석 단위가 국가입니다. 국가 수준으로 이제 자료를 수집하셔서 분석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자료 수집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외국인 직접 투자, 즉 동남아 국가들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산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이루어지면 더 좋은 연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남아 지역으로의 이 외국인 직접 투자가 efficiency seeking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계신 부분인데 같은 국가, 동남아 국가라 하더라도 그 동남아 국가 내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집약형 산업과 자본집약형 산업으로의 외국인 투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동남아 국가라면 노동집약형 산업이 그 투자가 더 많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 동남아 국가 내에서의 자본집약형 산업으로의 이 외국인 투자 내에서도 이 제도적 수준의 임계 효과가 여전히 유효한지, 즉 산업 특성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미치는 효과라든가 제도적 수준의 임계 효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 토론에 대한 답변은 진행 관계상 모든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번째 논문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논문은 Expatriate CEO Staffing and Local Corporate Plan Therapy Evidence from Korea. 예, 아주대학교 박진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고요. 토론은 부경대 배준영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네. 네네. 제가 토론에 이어서 또 발표를 또 바로 시작하게 됐네요. 네, 발표 시간이 이제 몇 분이라고 예, 안내해 주시죠? 저 10분이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표할 연구의 제목은 Expatriate CEO Staffing과 이 Local Corporate Philanthropy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Expatriate CEO Staffing이란 부분은 초반에 첫 번째 배준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던 논문에서와 그 개념 설명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현지 법인들, 즉 다국적 기업의 한국 내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자회사의 최고 경영자, 즉 자회사 대표 또는 뭐 제너럴 매니저라고도 부를 수 있고 또는 국가관리자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 자회사 대표가 그 현지국의 현지인으로 임명이 되는지 또는 저 본 연구에서는 이 본사에서 파견된 즉 본국 출신 또는 제3국 출신을 포함한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으로 임명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지국에 있는 해외 자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현지인인 경우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 따라서 현지 자회사, 해외 자회사의 현지 자선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를 한 것입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선행 연구들은 종속 변수보다는 독립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변수는 해외 자회사의 자선 활동인 것이고요. 본 연구에서의 독립 변수는 해외 자회사 대표의 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행 연구들이 해외 자회사의 그 대표를 본사에서 파견할지 또는 현지인을 임명할지와 관련된 결정 요인들을 많이 다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제경영 연구 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논문들이 이루어져 왔고요. 이 본사에서 그 해외 자회사의 대표를 현지인을 임명하지 않고 외국인을 임명하는 이유가 첫 번째 그 장점이 아무래도 본사에서 파견된 경영자가 이 본사의 전략이라든가 본사의 조직 문화를 더 잘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의 전략과 조직에 대한 어떤 특성을 잘 맞추어서 이 현지에 있는 해외 자회사를 잘 관리할 수 있다. 즉 본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통제와 조정 이 효율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외국인 CEO, 외국인 관리자의 이 단점이 아무래도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현지 시장에 배태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서 이 현지 국가 특유의 지식, 시장 지식이라든가 어떤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이 현지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대표적인 어려움으로서의 외국인 비용 문제 역시도 외국인이 해외 자회사의 대표로 임명되는 경우 이 다국적 기업이 현지 시장에서 외국인 비용을 극복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본사 파견 CEO, 즉 외국인 CEO가 현지 시장에 이렇게 파견되어서 근무하게 되면 선행연구에서는 이 현지 사회에서 이 아웃사이더, 즉 이방인으로 간주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대표는 현지국에서 이 현지 자회사, 해외 자회사를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이 일종의 이 현지 정당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 의문점이고요. 그래서 저희의 연구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본사 파견 CEO가 현지 자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현지 정당성의 문제를 원활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수단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저희의 연구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현지 시장에서 이 현지 정당성을 획득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이 현지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CSR 활동입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 본사 파견 CEO 역시도 자신에게 부족한 어떤 정당성 문제, 그리고 현지에서의 어떤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형성에서의 이 우호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 현지 자선 활동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이 자선 활동을 통해서 현지 자선 활동을 활용함으로써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이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가설은 현지인 CEO보다 외국인 CEO가 해외 자회사의 자선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가설은 최고 경영자 임기의 조절 효과입니다. 임기 초기에는 현지국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어떤 현지 적응의 어려움, 그리고 정당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에 많이 노출되게 되지만, 현지에서 임기가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현지 시장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축적하게 되고 현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기가 길어질수록 현지 자선 활동을 통한 이러한 정당성 획득이라든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설 1에 대한 본사 파견 CEO와 현지 자선 활동가의 이 양해 관계에 대해서 부의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가설입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홀리 온드 서브시디어리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576개 기업을 대상으로 5,459개 관측치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자선 활동은 기부금 지출 수준으로 측정을 했고요. 기부금 지출의 금액, 그리고 매출 대비, 자산 대비, 종업원 1인당 수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CEO 같은 경우는 이 성명을 기준으로 외국인인 경우에 1로 더미 측정을 하고, 현지인, 한국인 성명을 가진 경우는 0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자, 기술 통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증 결과를 바로 설명을 하면, 저희 가설과 같이 외국인 CEO, 본사 파견 CEO인 경우에 다양한 자선활동 지표의 측정치에 대해서 양의 상관관계, 유의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설 2에서 최고 경영자의 조절 효과, 최고 경영자의 임기 수준이 길어질수록 가설 1에 대한 부의 조절 효과, 즉 마이너스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설 2에 대한 부분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임기가 길어질수록 외국인 CEO의 기부금 지출 수준이 점차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테이블은 추가 분석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부분은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구분해서 하위 표본을 분석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본사 파견, 가설, 첫 번째 가설 1번과 2번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소매업인 경우에 유의 수준이 더 높게 선명한 관계, 가설 1과 2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가 분석, 하위 표본 분석을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도소매업의 특성상 우리가 최종 소비자에게 더 가까운 업종이 바로 도소매업이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기부금 지출이라는 것이 어떤 정당성 획득 그리고 어떤 전략적 수단으로서 더 의미가 있고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희 연구의 어떤 결론,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통합 압력과 현지 적응 압력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대한 어떤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이제 본사 파견 CEO 임명을 통해서 글로벌 통합 압력에 다국적 기업이 대응하는 한편 이제 현지 자선 활동을 통해서 현지 적응 압력에도 잘 적용할 수 있다. 즉 본사 외국인 CEO 임명과 현지 자선 활동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배준영 교수님,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박철환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토론 자료 간략하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일단 연구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엑스팻 CEO가 있는 해외 자회사가 현지국 CEO가 있는 해외 자회사보다 그러니까 필란트로피 기부를 많이 한다는 것이고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근데 이 CEO의 테녀가 증가하면 이 사람들이 뭐 경험도 쌓이고 지식도 쌓이고 하니까 그리고 현직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첫 번째 주장한 관계가 약화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두 개의 가설로 이루어진 논문이고요. 그리고 이 논문의 장점은 일단 기간도 길고 완전 소유 자회사의 개수, 그냥 관측치도 굉장히 큽니다. 예,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가 지금 센서링되어 있기 때문에 패널 토빗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을 했고 두 번째로 종속 변수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4가지 방식을 통해서 종속 변수를 지금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CEO의 국적에 따라서 기부금 지출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CEO의 재직 기간을 조절 변수를 고려하는 것도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 마지막 그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전체 분석 대상 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을 해서 추가 분석도 실시를 하셨고 맨 마지막으로 IR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실증 분석 결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여러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로도 저널 비즈니스 에틱스 정도는 투고를 보실만 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만 몇 가지만 더 좀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내용은
이 정당성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어차피 같은 얘기입니다. 정당성을 획득해야지 외국인 비용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같은 내용이지만 어쨌든 국제경영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가 외국인 비용 부분이고, 그리고 저자들도 인용을 한 이 캠벨 에덴 밀러 2012년 집수 논문도 외국인 비용과 CSR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 가설 2번 같은 경우도 차라리 너무 좀 당연할 수도 있지만 knowledge based view 뭐 이런 것들로 이론적인 배경을 보완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세 번째 내용은 조금 메이저한 부분인데요. 캠벨 등의 2012년 방금 전에 소개한 논문에 따르면 이 저자 박철원 교수님 외에 이 연구진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가능합니다. 캠벨 등의 연구에 따르면 본사 현지국 간의 CAG 거리가 증가하면 해외 자회사의 CSR이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외국인 비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동기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감정이입도 안 되고요. CSR을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자회사의 CSR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논문을 이 캠벨 등의 논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런 내용도 있다. 하지만 CSR을 안 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 캠벨 등의 논문의 주장과 반대로 주장을 해야 되겠죠. 예, 이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건 뭐 학문적인 내용은 아니겠지만, 한국 내 다국적 기업 해외자회사의 CEO의 국적에 따라서 국적이 바뀌면 기부금 지천이 과연 달라질까? 이 저자들의 주장의 근거는 최고경영진 이론인데, 뭐 뻔히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나 같은 뭐 기사 잠시만 검색을 해보셔도 이 외국 기업들이 기부를 굉장히 안 해요. 예,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고요.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 뭐 유한회사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본 논문도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상장회사들도 지금 이게 매출액 대비입니다. 매출액 대비 0.0003 정도 되는데, 과연 그럼 최고경영진이 한국인이었다가 본사 출신 또는 제3국 출신이 자회사에 임명이 되면 과연 기부금이 증가할까? 라는 의문점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통제변수로 들어가 있는 R&D 집약도와 광고 집약도인데 이 부분은 통제변수로만 쓰기엔 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 저자들도 인용을 하셨지만 이 청의 리아오 논문도 보시면 자회사의 역량과 엑스펫 CEO 간에는 정해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루앤 비미 씨의 AMJ 2004년 논문 보시면 이 intangible asset, R&D 집약도, 마케팅, 광고 집약도로 측정된 이 intangible asset은 굉장히 정보 집약적이고 상당한 시간, 인적 자원이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절 변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드라스 논문은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추가적으로 저자들이 제조업과 소비자업을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제조업 부분에서는 R&D 집약도가 조절효과가 나오면 좋고 서비스업 쪽에서는 광고 집약도가 조절효과로 나오면 좋고, 예.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맨 마지막으로 조절효과 그래프 플러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까 그 박철현 교수님 발표 자료에 있는 그림하고 지금 제가 그려놓은 그림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조절효과 플러팅은 X축에 독립변수가 와 있어요. 그런데 본 논문은 독립변수인 CEO의 국적이 덤이에요. 0, 1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린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말이 좀 안 돼요. 제가 원래 그리는 독립변수를 X축에 놓고 이게 지금 조절변수들인데 조절변수를 가지고 아마 그냥 제 나름대로 플러팅을 해봤는데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절변수가 X축으로 오는 모더레이팅 이펙트 플러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배 교수님,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 토론과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발표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한꺼번에 좀 할 계획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번째 논문이 되겠습니다. National and Organization Identification of Host Country Managers Working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Subsidiaries가 되겠고요. 발표는 서강대학교 이광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경상대학교 조영삼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 네. 서강대학교 이광표입니다. 제가 다른 세션에 토론이 있어서 좀 참가가 늦었고요. 그래서 지금 인사드립니다. 네, 그럼 일단은 뭐 시간이 꽤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마지막 발표의 장점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니, 지금 토론하고 네. 토론하고 질문을 아직 시간을 못 가져갔고요. 아, 그렇습니까? 10분 정도로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공유가 잘 됐나요? 예, 잘 됐고 네. PPT 그 화면으로만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예. 잘 보입니다. 슬라이드 쇼 해주십시오. 슬라이드 쇼를 했는 것 같은데. 예. 이 슬라이드 쇼 잘 됐나요? 그냥 F5 누르시면 됩니다. F5. 예, 예, 그럼. 예, 이건 바로 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일단은 뭐 다국적 기업 자회사에 근무하는 현지 매니저들의 국가, 민족 동일시, 얼마나 내셔널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오르가나이제이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살펴보는 거고요. 일단 백그라운드로는 일단은 내셔널 아이덴티티는 하여튼 스미스라는 분에 따르면은 가장 펀더멘털하고 인클루시브한 하여튼 매우 중요한 사회 정체성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렇게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중요하게 부각된 거 사실은 네이션과 그리고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부각된 어떤 중요하게 부각된 거는 사실은 근대 이후에 특히 뭐 학자에 따라서는 특히 어떤 유럽에서의 시민혁명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네이션이라는 것을 당연한 어떤 그런 정치,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로 당연하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으로 특히 이제 한국과 같이 단일민족 국가의 경우는 더 그런 게 더 강한 것 같은데 사실 어떤 그런 근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민족이라는 것을 대두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근대사 이후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션 앤 내셔널리즘은 어떻게 보면 근대의 어떤 역사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셔널리즘을 여기서 스미스의 또 정의에 따르면은 일종의 하나 어떤 민족들이 일종의 어토노미, 유니티,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내셔널리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여튼 내셔널리즘에 대한 또 하나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저자인 갤러는 내셔널리즘을 a political principle which holds that 즉 정치적인 즉 민족 자체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주권 결국 이것도 결국 self-determination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가 내셔널리즘이 표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어떤 그런 민족주의의 대두는 근대 이후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민족주의, 즉 어떤 민족 자치 그리고 어떤 민족이 어떤 정치적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의 확산에 따라서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전에 사실은
주 어떤 정치 단위 중에 하나, 어떤 정치적 어떤 그런 형태 중에 하나였던 소위 이제 제국들이 붕괴하고 소위 어떤 민족국가,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가 상대 어떤 그 유일하게 레지티머트한 그 어떤 정체로서의 부각이 사실은 그것이 최근 그 지난 한 2세기 동안의 그런 역사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 2세기를 어떻게 보면 The Age of Nationalism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제 연구와 좀 무관하게 하는데 제가 다른 데서는 좀 따왔는데 그냥 흥미를 위해서 지금 위머 앤 민이라는 분의 그 논문에서 정책 분야의 논문인데 지금 그 전 세계 면적 중에서 제국이 차지했던 그 지역과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 국가가 차지하는 그 면적을 표시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1820년대는 대부분 하여튼 전 세계 면적의 60%가 제국. 즉 제국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들을 포괄한 것이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 하여튼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하여튼 다양한 민족들을 포괄하는 것이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 지금 보시면은 1820년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거의 한 60% 정도가 제국에 의해 통치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기타. 그다음 위에 보시다시피 국민국가,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어떤 그런 정치적 공동체인 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는 거의 사실은 19세기 전까지는 잘 나타나지가 않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2000년대 되면은 이제 제국은 거의 사라져 버리고 그쪽에서 뭐 각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2차 대전 이후 제국들이 이제 해체되죠. 많은 또 식민지들이 독립을 획득하고 있고요. 과거 식민지들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1990년대 또 제국이 줄어든 거는 소련 연방의 해체 등 뭐 이렇게 해서 이제 2000년대 되면은 거의 전 세계 지역이 국민국가에 의해서 국민국가가 결국은 주요 정치체제가 되고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셔널리즘, 즉 민족 자결주의 표방하는 즉 어떤 민족이 자신의 운명, 즉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예속과 종속을 거부하는 민족주의의 다른 결과, 지금 현대 들어서는 이제 완전히 어떤 민족 국가가 거의 주된이 아니라 거의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치 체제로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민족주의는 사실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그런 내셔널 아이덴티티, 내셔널리즘은 여전히 뭐 상당히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일례로 뭐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메리칸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뭐 그런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뭐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브리티시 아이덴티티라든가 어떤 내셔널리즘,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또 한 가지 어떤 표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됐다고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덜 중요해지거나 내셔널리즘이 덜 중요해지는 것 같지는 않음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우리도 당연치 하듯이 우리들 어떤 그런 민족 중에서 즉 저희가 뭐 한국인으로서의 갖는 아이덴티티, 한국 민족주의 그것은 뭐 당연히 여전히 큰 영향,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사고, 마음, 행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런데 그 점에는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어떤 자신이 어떤 한 민족, 한 또는 국가,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걸 느끼는 그런 민족 정체성, 국민 정체성, 중요성에 비춰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그 다국적 기업 현지 자회사에 있는 그 현지인들, 다국적 기업 현지 자회사 근무 현지인들, 삼성에서는 아직도 이분들을 현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채인, 약간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좀 비하적인 함의가 있는 좀 표현, 좀 약간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인 것 같은데, 여하튼 소위 이제 현채인, 즉 다국적 기업 현지 자회사에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은 상당히 좀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게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자신들의 어떤 갖고 있는 민족 정체성과 그 조직의 조직 자체, 자기가 어떤 민족을 이뤄쓰는 정체성과 자기가 어떤 외국 기업, 기본적으로 이제 다국적 기업 현지자에서는 외국 기업이라는 어떤 foreign organization identity랑 기본적으로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신의 어떤 national identity와 foreign 자신이 일하는 어떤 organization identity 사이 간에 있어서
상당히 미스매치가 발생할 미스매치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그런 다른 어떤 그 사람과는 차별화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외국 기업에 근무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그렇다면 이분들은 다른가? 좀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과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한번 이렇게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외국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어떤 그런 정체성 아니면 자신의 어떤 민족과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정도가 낮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카프라 2011년에 카프라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의 카프라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그 논문 제목 자체가 Foreign Locals가 이제 제목인데요. 여기서 카프라가 제목에서 바로 시사하듯이 카프라가 제시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그 에트노그래픽, 그런 민족적 에트노그래픽 스터디를 통해서 루마니아에 진출한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는 루마니아 매니저를 한번 인터뷰를 쫙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별로 루마니아인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오히려 외국인에 가깝더라. 즉 자신이 근무하는 미국 기업 문화, 즉 조직 문화, 미국 조직, 어떤 미국계 기업, 미국이 대표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 규범이라든가 가치에 오히려 더 자신을 아이덴티파이나, 즉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로컬이라고 보기에는 foreign 로컬이다. 즉 이거는 로컬이라 완전히 뭐 로컬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foreign 로컬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고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카프라는 그 다국적 기업의 그 외국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첨예하지 않다더라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자신의 어떤 민족 정체성과 조직의 어떤 그 외국 조직의 정체성, 외국 조직 정체성 간의 어떤 갈등을 덜 느낄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하는 것 같고요. 반면 이제 다른 여러 연구들, 또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여전히 사실 다국적 다른 연구, 오히려 카프라 연구보다 더 많은 다수의 연구들은 다국적 기업 자회사 내에서 여전히 어떤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매우 현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상당히 지적하는 연구가 많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다국적 기업에 외국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민족 주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다면 다음 또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외국 기업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의 어떤 그런 차이, 어떤 민족 정체성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브래넌 피터스 마찬가지로 집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제 그런 cultural alienation, 그 외국 기업의 다국적 기업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어떤 자신의 어떤 컬처와 자신 국가, 어떤 민족 문화와 다국적 갖고 있는 기업, 즉 외국 기업으로서의 외국 기업 내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외국적인 문화적 요소 사이 간의 어떤 갈등과 그래서 그 기술적인 이제 소외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cultural alienation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결국 이 외국 기업에 근무하는, 즉 자신의 민족 다른 나라와 정체성이 결부되어 있는 외국 기업에 근무하는 이분들 어떤 현지인 직원, 현지인 매니저의 정체성과 그리고 어떤 이분들이 느낄 수 있는 잠재적인 정책적 갈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은 약간 좀 상반된 입장을 표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카프라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에 근무한 사람은 아예 이 사람은 완전히 로컬이라고 볼 수가 없다. 즉 그래서 따라서 정체성 갈등의 가능성도 약간 좀 그거에 대해서 underestimate 하는 것 같고요. 다음에 브래넌 패터슨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의 대상은 문화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cultural alienation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약간 좀 상반된 견해를 갖추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기존의 시각들이 갖고 있는 좀 문제점들 비추어 보자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 토론자분에게 제가 좀 한 가지 사죄를 하나 드리는데, 그게 약간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발표하는 내용은 제가 제출한 페이퍼랑 약간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기존 페이퍼에서 가설 2개가 추가가 됐는데요. 토론자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은 이게
자꾸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이 디벨롭 하다 보니까 쓰고 나서 생각이 디벨롭 되고 보다 결정적인 계기로는 그 페이퍼를 어느 다른 어디 투고했다가 이제 리젝션을 받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제 잘못을 곱씹어 보는 과정에서 약간 이 부분을 좀 보완하면 되겠구나 해서 약간 보완적인 차원에서 약간 그 두 개의 가설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약간 좀 프레임이 바뀌었는데 그 점은 좀 토론자분 그 조경수 토론자분께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외국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또 그리고 이분들이 느낄 수 있는 잠재적인 정체성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크게 양 두 개의 시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foreign local 또는 cultural alienation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기존 시각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일종의 그 정체성을 유니디멘셔널한 측면에서 살펴본 듯합니다. 약간 즉 일종의 그 자신의 foreign organization이냐 아니면 자신의 국가, 즉 그 외국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일종의 1차원적으로 외국 기업 문화 또는 하여튼 외국과 더 자신의 어떤 외국과 더 동일시하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초국적 코스모폴리탄 아이덴티티를 동일시하느냐 아니면은 자신의 국가와 동일시키느냐. 그래서 카프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전자 외국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네이션과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낮고 foreign organization과 아이덴티티가 높은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반면 브래든 피터슨은 외국 기업과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낮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애인이 소외되기 때문에 문화적 소외 결과 외국 기업에 대한 이런 어떤 심리적 애착은 낮고 반면 자신의 국가와의 애착이 강한. 그래서 일종의 그 foreign이냐 versus own 자신의 네이션이냐에 대한 어떤 유니디멘셔널한 측면을 봤는데 사실 이런 어떤 결국 그 외국 기업에 갖고 있는 분들은 일종의 싱글 아이덴티티, 즉 foreign 또는 네이션과의 이런 싱글 아이덴티티 디멘션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즉 외국 조직과의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리고 자신의 국가와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자체가 오르토고널 즉 투디멘셔널하고 이것 자체가 오르토고널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르토고널하다는 것은 외국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 교수님 예, 시간이 많이 지났죠. 많이 지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럼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의 목적은 일단 외국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의 national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의 정도를 조사를 하고 이 어떤 dual identification의 정도를 국내 기업에 일하는 그분들과 비교함을 통해서 이들의 어떤 그런 dual identity 상에서의 어떤 차이점을 한번 밝혀보고자 했던 것이 제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이 부분으로 넘어가자면요. 약간 특히 이제 베리의 acculturation 프로파일을 이제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베리에 따르면은 베리에 따르면은 이민자들이 현지 국가에서 아무래도 다른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민자들이 즉 예를 들어서 한국계 이민자가 미국의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미국에서 일종의 acculturation 문화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민자가 현지 사회에서의 문화 적응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다른 스트래티지 몇 가지 패턴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acculturation strategy라고 명명을 하고 4가지 acculturation strategy를 구분했는데요. 위에 이제 인티그레이션 좌측의 인티그레이션은 뭐냐면은 일종의 자기가 한국 이 교수님 지금 끝났나요? 시간이 예.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3분 이내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파일을 밑에 이제 acculturation 아까 베리는 acculturation 프로파일을 인티그레이션, 내셔널, 에트닉, 디퓨스로 나왔고요. 인티그레이션 프로파일은 뭐냐면은 이민자가 자신의 어떤 에트니시티와 그리고 내셔널리티, 즉 한국계 이민자면은 한국인으로서의 동일시하고 또 미국과 동일시하는 그게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보는 거고요. 내셔널 프로파일은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이 강하고, 에트닉 프로파일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 즉 미국인으로서 내셔널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에트닉 아이덴티티가 강한 거요. 디퓨스는 둘 다 약한 건데요. 이런 어떤 acculturation 프로파일의 툴을 그대로 어떤 다국적 기업 컨텍스트에 근무하는 현지
매니저한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듀얼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파일을 인티그레이션, 즉 외국 기업과도 아이덴티파이하고 자신의 국가와도 아이덴티파이하고, 반면 오르가나이제이션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파일은 자신의 국가와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약하지만은 오르가나이제이션에 더 강하게 아이덴티파이하고, 내셔널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조직보다는 자신의 네이션과 더 강하게 아이덴티파이하는 프로파일 형태고요, 패턴이고요. 디퓨전은 둘 다 약하다는 건데, 그럼 이제 제가 일단 가설은 외국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국내 기업에 비해서 내셔널 프로파일, 내셔널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파일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가설을 일단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업에 근무, 오르가나이제이션, 즉 국가보다는, 자신의 국가보다는 조직에 더 강하게 아이덴티파이하는 거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이런, 왜냐하면은 자신의 국가 정체성과 조직 정체성 간의 괴리가 별로 작기 때문에, 오르가나이제이션 아이덴티피케이션, 즉 조직 정체성과 국가 민족 정체성 간의 갈등을 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오르가나이제이션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파일을 오히려 더 가능성이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더 높을 것이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H3, H4는 외국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자신의 어떤 국가, 민족과의 정치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더 강하게 아이덴티파이 할 것이고, 가설사에서는 외국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자신의 일하는 조직과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더 약할 것이라고 이제 가설을 설정했고, 나머지 모더레이팅, 그 테뉴어와 그 조직의 위신, 스테이터스, 오르가나이제이션 프레스티지와의 모더레이팅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뭐 샘플은 국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파이널 샘플에는 19개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233명의 한국인 매니저와, 그리고 60개 다국적 기업 자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자회사에 진출하는 643명의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조직했고요. 결과를 아까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파일은 제가 지금 결과를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못했지만, 근데 아까 가설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멀티노미널 4가지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파일로 구분을 해서 멀티노미널 로짓을 하니까 분석 결과, 그 외국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셔널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파일을 보일 확률이 훨씬 높았고요. 유의미하게 높았고요. 그리고 반면 국내 오르가나이제이션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파일을 나타낼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낮아서, 사실 아까 처음에 그 가설 1, 2가 멀티노미널 로짓의 결과는 가설 1, 2를 지적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가설 그다음 3, 4, 가설 3, 4가 이제 모델 3에서 이제 가설 3, 4가 죄송합니다. 모델 1, 2에서 가설 3, 4가 이제 검증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foreign firm은 national identification에 상당히 그 포지티브한 코에피션트를 나타내서 positively associate 됐다는 것을 상당히 significant하게 나타내고요. 반면 오르가나이제이션 아이덴티피케이션과는 상당히 네거티브 어소시에이션이 됐고, 이것을 오르가나이제이션 프레스티지가 모더레이트합니다. 모더레이트해서 이제 약간 좀 외국 조직 정체성의 효과가 외국 기업이 보다 더 프레스티지가 높을수록 좀 그 효과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테뉴어의 경우에는 그 모더레이팅 이펙트는 내셔널 아이덴티피케이션만 그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 모더레이팅 결과고요. 예, 그 시간이 좀 있습니까, 사회자님? 임플리케이션까지.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약간 좀 시간이 오버돼 갖고요. 죄송하지만 그럼 토론으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삼 교수님,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영삼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광표 교수님. 그러게요. 직접 봐야 되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봤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바로 화면 공유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일단 논문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고요.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논문은 한국에 있는 M&E subsidiary하고 domestic firm 안에 있는 코리안 매니저들이 내부에서 겪는 어떤 national identification 그리고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로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성실하게 쓰셨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라이팅도 굉장히 좋고 또 내용에 대한 어떤 레셔널이나 이런 부분도 좋고 특히 방법론에서도 컨트롤 베리어블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통제 변수들을 사용하면서 그 통제 변수도 단순히 그냥 넣으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레셔널과 사이테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로부스티니스 체크까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SSCI 좋은 저널에 타겟팅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걸 간단히 그 이제 논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걸 몇 개만 짧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본 논문이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문들은 내용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 논문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더 축약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theory development 부분에서 first paragraph가 사실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거든요. 과거의 히스토리, 뭐 national independence, self government 이런 거 좋은데 이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이 연구의 모형과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조금 더 연구 모형과 관련된 흥미를 끄는 쪽으로 약간 변형시켜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연구의 컨트리뷰션에서 그 오거니제이셔널 프레스티지에 대한 게 빠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뭐 한두 문장 정도로 놓치지 않고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논문의 내용이 많아서 이제 요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설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셜 아이덴티티하고 소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부분도 분량이 꽤 되거든요. 이 부분하고 서론 부분은 조금만 더 한 3분의 2 정도로 압축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설에 들어가기 전에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내용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집중력이 분산되고 조금 지칠 수 있는 느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Theory Development 부분에서는 보면 이제 첫 번째 가설은 National Identification에 대한 건 뭐 Resistance나 Threat, 뭐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에 대한 건 그 National Identification이 높으면 그만큼의 반대급부로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을 확립하는데 Interference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논리로 접근을 하신 것 같고요. Organizational Tenure의 Moderating Effect는 조직 내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뭐 인터랙션 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어떤 우위를 점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경험들이 내셔널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더 강화시킬 거라고 이제 주장을 논문에서 하고 계신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 조직에서의 테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름대로 그 조직이나 사람들과의 어시뮬레이션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논문에 솔직히 얘기해 주신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오간지션 프레스티지에 관한 건 조직이 이제 슈퍼 오디네이트 그룹이고 그 안에 인플로이들이 서브 그룹이기 때문에 조직의 프레스티지가 높으면 인플로이들이 거의 따라갈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논문에서는 오가니제이션보다 더 높은 게 이제 네이션 레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잠깐 감안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방법론 쪽에서는 물론 이 연구가 독립 변수가 더미 베리어블이고 또 조절 변수 중에 하나는 테니어 부분이지만 또 연구자들이 이런 부분도 또 방법론에서 체크를 좀 꼼꼼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내셔널이나 오간지에이셔널 아이덴티피케이션이나 오간지에이션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스케일이 있는 척도를 쓰셨잖아요. 요거 세 개만이라도 해서 뭐 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 메탈러지 부분에 뭐 한 몇 줄 정도를 해주면 오히려 보는 사람한테 방법론적으로 좀 더 안정감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코릴레이션 테이블도 그 MNC Foreign Subsidiary하고 Domestic Firm하고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제 대각선으로 나눠가지고 두 개를 분리해서 보여주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가능하다면 마더레이팅 이펙트 그 플랫도 심플 슬로프 테스트를 해서 유의성도 보여주면 좀 더 로부스트니스 해질 것 같고 이건 마이너한 건데 피겨 1 안에서 지금 표현이 하이 or low인 테뉴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좀 더 자연스럽게 하면 롱거 테뉴어 혹은 쇼터 테뉴어로 바꾸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가설 부분은 이제 아까 이제 이광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투고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설이 이제 스트럭처도 많이 바뀌셨고 근데 저도 이 논문을 보면서 굉장히 내용도 인터레스팅하고 풍부하고 성실하고 방법론도 굉장히 탄탄하게 해서 좋은 논문인데 가설에서 약간 일관성이나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설에 여기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파란 텍스트로 해놓은 것들이
용어가 어떤 건 identify를 동사로 쓰고 어떤 건 identification이라 명사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통일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이해하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래 부분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번 바꿔보는 거였거든요. 좀 고민을 해서. 그래서 어차피 이제 가설은 바꾸셨지만 나중에 이제 8개 바뀐 가설 이제 세팅을 좀 하실 때 그 가설들의 통일성이나 좀 가설 내용 좀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보는 사람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 교수님 이거 파일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실래요? 메일.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뭐 아주 좋은 코멘트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훌륭한 논문 쓰셔서 꼭 SSCI 조만간 게재하실 거라고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발표해 주신 이광표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조영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벌써 지금 오버가 됐고요. 저희 뭐 오늘 여러분들이 참가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운영상의 미숙으로 지금 토론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그 질문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어서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잡고. 이게 여하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을 갑자기 하게 됐지만 모든 분들의 그런 학문에 대한 그런 뭐 열정 그리고 특히 우리 국제 경영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흥미로운 주제로서 계속 연구를 열심히 해주시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그 글로벌 경영에 관한 연구 분야가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임시 경호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처음 이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아마 밤을 거의 새신 듯한 느낌도 드는데 권일숙 교수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모든 분들 이 코로나 사태 잘 극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곧 추계 학기 때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9월 초에 다시 뭐 한일 무슨 그런 조그만 심포지엄 비슷한 게 있긴 하던데요. 지금 이 상태로 봐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곧 이 사태가 안정이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분들 뵙고 그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발표와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